네, 저는 소개받은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금 서원님 하시는 그 위원회에서 저는 주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담당을 한 거는 한 4, 5년 정도? 뭐 길게는 10년 정도 주거 관련된 이슈들을 다뤄왔었고 지금도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주거 정책과 관련된 그래도 주거 정책이 청년 정책에서 약간 제일 큰 헤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서 요것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의 부동산 이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같이 아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을 바로 여쭤봐 주셔도 되고 끝나고 여쭤봐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 모든 정책들이 그렇긴 하죠. 그래서 각자 누가 이런 얘기를 설명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점유에 상관없이 그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부동산 정책에서의 한 기조이죠. 뭐 반대로는 사실 다 이제 한 100% 정도 다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서 이렇게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그 소유하냐 뭐 새 들어 사냐 크게 관계없이 좀 더 그렇게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생각들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각각의 나라의 특성에 맞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선 적어도 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정책을 좀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좀 저희 한 20살까지는 저도 어차피 이사를 많이 다녔어야 돼가지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한 30대 정도 넘어가면 되게 중요해지는 문제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로 집 어디 들어가시면 옛날엔 2년밖에 못 살다가 이제는 한 4년까지는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좀 큰 이게 거의 1989년이니까 31년 만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사회의 안전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는 과도한 개발 부산도 사실 저희 같은 주거정책 다루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예민한 그런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탑2에 가까워서 그 LCT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부동산 개발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쫓겨나고 뭐 사망하는 사건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집과 빌려 쓰는 것 그리고 자가 소유 그거에 대한 투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안타까운 사건, 좋은 사건들이 좋은 일도 있었는데 개정같이 뭐 그런 것들이 계속 혼재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경합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뭐 뉴스를 오늘 오신 분들이 주거정책을 신청하시고 오신 건가요? 네. 그쵸. 그럼 대체로 제가 그렇게 알고 가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종부세가 제일 핫하긴 하죠. 현재 현안에서는. 그리고 한 3월까지는 이게 제일 핫했죠. 어쨌든 LH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로 이제 그 정보를 독점한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투기를 벌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그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요것들이 좀 LH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3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LCT 얘기도 했는데 이게 투기를 해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는 제도나 그런 시스템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투기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더 살 수 있게, 더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한편에는 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나 아니면 월세, 뭐 원룸촌에 살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청년들도 한 축으로 있고 뭐 이것이 사실 자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뭐 다른 어떤 한국 사회 현안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회 약간 이런
어떤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쨌든 주거 부동산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더 중요해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청년 주거 정책도 좀 부담이 생기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그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한 세입자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청년 20, 30대 가구 중에.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은 주거 빈곤율이 37%까지 가요. 부산은 한 30% 안팎이고, 그랬을 때 사실 부산은 뭐 전국 평균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어쨌든 저는 빈곤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입자 비율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이 세입자가 비율이 높다는 거는 10년 전, 20년 전도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울 뭐 대도시권에 한 20년 전보다 주택이 한 150%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엄청 늘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 집 마련이 됐냐라고 하면 사실 자가 비율이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찾아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계속 뛰고 있고, 그러면 가진 사람은 더 집을 더 가지게 되는데 세입자로 남는 사람들은 남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부동산 영끌 막 이런 정책이 누구한테 존재하는 정책이었냐? 특히 이제 청년에게 이슈에 있어서는 한 20%만을 위한 이슈다라는 거죠. 이 영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대 80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중산층을 포함해서. 그것도 약간 주거에 있어서도 좀 비슷하게 좀 맞물리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임대료가 매달 월세를 내야 되면 뭐 가처분 소득에 생기죠. 이게 월세 사이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은 월급의 한 25% 내지 20%를 월세로 써야 되니, 그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전세로 미리 진입한 목돈이 있는 사람보다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격이 계속 뜨는 가운데는 그 20%는 계속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정부도 막 계속 정책을 몰아주는데, 나머지 80은 사실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이 자산 증식을 못 따라가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와서 그러면 청년 주거 정책이 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계속 저도 생각하게 되고 좀 나누게 되는데,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 혹은 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 이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만 벌었다면 이제 좀 다른 메시지를 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청년의 80%가 세입자라고 하니 그 집을 꼭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혹은 뭐 집을 소유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든 뭐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좀 내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기성세대처럼 계속 어떤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사람보다는 어쩌면 청년분들이 좀 더 다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좀 내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정도를 좀 저희 청년 주거에 있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혹은 다수의 청년이 그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이자, 약간 10년, 20년 뒤까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걸 방관할 수는 없으니 지금이라도 제동을 거는 의미의 메시지, 그러니까 미래 정책으로서의 의미, 약간 두 가지로서 좀 청년 주거가 좀 기조를 잡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막 아직 시작부터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는 그러게요. 사실 청년 정책도 여러 가지의 이게 나름의 어쨌든 그런 어떤 무엇이 가장 주된 기조로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때 청년 프리랜서나 뭐 특고 노동자 아니면 뭐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더 혜택을 줄 것이냐. 물론 이제 완전히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보호하다 보면 사실 이 창업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져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청년 정치에 그럼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혹은 무엇이 가장 기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다룰 것인지 약간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정책은 충돌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도 마찬가지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한 90%가 넘습니다. 한 10이면 9명 이상은 집을 사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고 여기 계신 분도 혹시 집을 살 돈이 있으면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 중 1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런 양상이 왜 나왔냐? 혹은 그것을 타고 그 단편적인 설문조사만으로 어떤 또 이해관계 세력에서는 이제 계속 그러면 집을 더 많이 사게끔 더 돈을 풀고 더 어쨌든 집을 사는 걸 장려하자. 이렇게 어쨌든 청년 주거 정책에 세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또 충돌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청년 정책에서의 청년 주거의 파트는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말자. 좀 다른 메시지를 내보자. 약간 이런 기조로는 가고 있다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내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를 왜 청년 주거 정책에선 반영하지 않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나 비판들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있어서가 이제 요 대답을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사실 부동산에서 매우 좀 중요한 어쨌든 화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설문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그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이유가 내가 그걸로 돈을 왕창 벌고 싶어서인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냥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한 2년 살고 나니까 집값 엄청 오르거나 아니면 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매달 월세 내면서 사는데 월세가 높으니 혹은 전세 이자도 막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차라리 그냥 내 집 하나라도 마련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 2년 4년 뒤에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사도 작게 가는 것도 너무 번거롭습니다. 30대 40대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이사 다니면서 이런 불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4차 산업이든 코로나든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이게 자산은 떨어지지 않는데 일자리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근데 월세 가격은 낮아질 리 없구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실업했다고 월세를 깎아주진 않잖아요. 한국은 외국은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약간 이 불안한 노동시장이 계속 월세로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불안들도 혹은 전세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내 집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원상복구 의무도 너무 높아서 이런데 못 받고 집에 들어가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워낙 임대인의 권리가 좀 강한 편이라서 실제로도 하면 안 돼요. 하면 다 원상복구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집 내에서든 아니면 지역에서든 이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세입자는 표도 못 던지는 거는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주거정책 관심 있는 분이니까 다 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그 지역과 동네가 바뀌는 것의 투표권도 사실은 소유자한테만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30대, 40대 계속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들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데 이걸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집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면 집 살까 말까 고민하면 그냥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와 현재 틀에서 집을 안 사면 실제로 이 문제들을 다 겪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떴죠 지금. 거의 광역시권은 1억 이하로 내려가는 전세 대출이 없잖아요. 중소기업 대출이 1억이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한도를 다 넘어서서 폭등하고 있는데 좋은 집이요, 적절한 집.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불안이 오히려 더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 증식과 투기보다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냥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이든 그냥 당연히 일상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가 그냥 자가 소유였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봤던 그 지점이 문제인 거죠. 근데 비율이 못 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국적으로 20, 30대가 작년에 2020년에 그 주택을 매매한 그러니까 구입한 비율이 5%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판 세대 사람들의 세대주를 딱 봤을 때 전국적으로 5%가 안 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한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로도 진짜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별로 많이 못 하죠. 왜냐면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모은 돈으로 지금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끌어 모아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인 거고 사실 그거는 어쨌든 다른 뭔가의 이해관계들에서 계속 조명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불안하고 욕구는 가지지만 어쨌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뭐랄까 그냥 그 현실에서 놓고 정책을 좀 흩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의 공공성을 생각을 다시 해보자 약간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 사진은 그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니 반대하는 부산에선 서면에 행복주택 반대하는 사건 한 번 있었죠. 여기도 서면 여기 부산시 행복주택 반대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임대주택 좋은 퀄리티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너무 제한적이고 주변에도 행복주택 들어가면 약간은 되게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막 수십 대를 뚫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루트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임대주택이 많이 늘면 굳이 자가 소유 안 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 전세 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당연히 그 좀 부담 가능한 월세 내면서 막 영끌해가지고 비싼 이자 내느니 그냥 비슷한 수준의 월세 내면 살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가격이 안 오를 거라는 게 명확하면 그냥 거기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직장 바뀌면 이사 가기도 편하고 오히려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그리고 뭐 그게 한 2년 4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20년 뭐 지금 기본주택 모델이 30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어쨌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제공이 되면 내가 적어도 플랜을 한 30년간 살 수 있다고 짜면 이게 자가 소유하지 않아도 계속 기대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예측성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뭐 요새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청정넷 이런 데서 많이 고민하는 거는 그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그 안에서의 뭐 주거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차원에서 정책들을 고민하다 보면 선택지가 다양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세입자로 살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가 소유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도 덜해질 거고 그러면 투기도 덜해질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흐름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 그리고 뭐 청년 주거 정책에서 뭐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든 어디든 계속적으로 좀 깔리는 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뭔가 이런 공론장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막 가격에 대한 문제 뭐 아니면 투기에 대한 이슈 이런 걸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서울 비수도권이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가격이 엄청 높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고 자가소유 시장이든 아니면 뭐 전월세 시장이든 아주 높지는 않은데 사실 아주 안 높아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퀄리티의 문제나 아니면 안정적인 계약 기간의 문제나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나 뭐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어쨌든 사회 안전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비슷하다는 거고 지금 정책의 시선이 계속 세입자들은 방치하고 자가소유로 넘어가라 약간 이렇게만 계속 플랜을 짜주면 이게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계속 요원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물론 부동산 이슈는 수도권 중심의 이슈가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입자나 주거 정책의 이슈는 그 수도권을 가리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주에서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대도시가 아니어도 광역시가 아니어도 실제로 요 비슷한 이슈들은 있고 그래서 뭐 사회주택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각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약간은 서두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그냥 좀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아까 전까지는 약간 기조나 철학 같은 느낌이었으면 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청년 정책은 이행기 정책으로 기본적으로는 분류합니다. 어쨌든 누구나 청년이 도래했다가 청년이 끝나죠. 그리고 그 청년이 도래하다 끝나는 시간 사이에 어쨌든 발생되는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촘촘하게 채워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주거 정책에서 이제는 좀 틀이 잡히고 있는 것은 제발 청년 주택을 약간 획일화하는 것 하지 말자. 약간 이게 핵심적인 국토부나 아니면 청년 주거 정책을 짜는 정치권과의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뭐 혹시 기사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호텔 리모델링해서 그 청년 주택 지었다가 한번 논쟁된 게 작년 말쯤에 있었거든요. 그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국토부가 호텔을 호텔 리모델링은 뭐 사실 별건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위축되면서 그 고민이 된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면 그 호텔 사업자들도 망해가는데 살릴 수 있고 청년주택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청년들이 입주하니 청년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약간 일거양득이라서 실제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꽤 많이 추진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이슈가 잘 되고 매력적이죠. 리모델링하면 좋아 보이고 호텔이 기본적으로는 외관이나 이런 건 잘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좀 괜찮으니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청년주택의 대안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문매를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호텔 평수는 커봐야 한 8평 이러니까 7평 작은 건 5평 이러니 아니 지금 다 호텔 들어가 적당한 그 호텔 적당히 리모델링한 좁은 닭장 같은 데 들어가 살란 거냐 약간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정책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했어요. 꽤 저렴하게 호텔 사업자들이 망해가니 어쨌든 그거라도 팔아서 그 망하지는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꽤 싸게 다 살 수 있었고 그 호텔을 그리고 리모델링비 원래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호텔을 기본적으로 외관 잘 지어 놓으니까 뭐 그리고 또 도심권에 있으니 약간 뭐 위치적으로도 다 좋아요. 그래 괜찮았는데 사실 얘는 20대 초반을 위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냥 딱 대학생이나 혹은 뭐 한 사회초년생들이 좀 저렴하게 왜냐면 평수가 작으면 그만큼 임대료가 저렴해지니 한 2~30만 원 정도 했어요. 한 6평 정도? 완전히 역세권 역에서 막 한 2분 거리에 그 원룸을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보증금 100만 원에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았지만 사실 여기에 뭐 30대 중반에 막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아니면 뭐 이제 좀 편안하게 1인 가구로 살고 싶으신 분이 그쪽에 거주하기에는 사실 너무 좁고 호텔이니까 부엌 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막 이런 단점이 있던 거죠. 그랬을 때 사실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 뭐 30대 초반, 30대 후반 이 청년 20대로 20살로 가르는 20년으로 가르는 여기에 있을 때 주거 수요는 진짜 다릅니다. 아예 애초에 너무 다르고 그런 면에서 좀 촘촘하게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나중에 뭐 주거 정책을 고민하실 때도 청정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 좋은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독립할 때 당장 보증금이 없는 사람들이 한 25%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딱 독립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논산 출신인데 제 친구들이 그 대전으로 많이 대학을 갔어요. 그냥 논산에서 대전 가는데 바로 붙어있는 도시긴 한데 이 교통편이 안 좋아서 1시간 넘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유성터미널이라는 데 떨어지는데 거기서 또 뭐 대전대나 한밭대나 막 이런 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서든 분명히 독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은 20살 때부터 다 생깁니다. 이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한국은 주택 개발을 계속 하나 짓고 그걸 보증금을 많이 걷어서 또 다른 데 짓고 이러다 보니 이게 전국적으로 다 보증금이 몇백 단위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모은 사람들이 주로 단지 하나 고시원 같은 데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이행기 청년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주거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해결하려고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그때 어쨌든 같이 국토부랑 저희 사회주택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택협회 사업자분들이 같이 고민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고 그리고 월세는 뭐 어느 정도 살더라도 고시원이나 단지 하나 안 가게 가서 살아야 된다.
적어도 독립을 준비한 사람들이. 비록 넓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빠르게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모으면 어쨌든 좀 좋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어쨌든 한 2년 짧게 살더라도 조금은 다소 좁더라도 이 보증금이 없이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가장 최초로 필요한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이 이행기상에서. 그리고 나면 이동합니다. 이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모으면 뭐 1000만 원까지 못 모으더라도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한 3, 400 정도 모아두면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동을 합니다. 다만 이 월세가 전국적으로 한 4, 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포함하면 어쨌든 매달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러니 어쨌든 더 허름하고 더 구석진 데로 가고 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더 안 좋아지고 보건이든 사회 참여든 혹은 여러 가지 인프라 이용이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니 어쨌든 요 소득이 덜 발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두 번째 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실제로 주택이 아닌 데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 지원 사업에서도 되게 고려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닌 곳에 사는 것들을 계속 장려할 것인지는 주거복지상에서 계속 고민인 지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기는 빠르게 보증금을 지원해줘서 일단은 적절한 그래 집 같은 집으로라도 가게 살게 해야 된다가 1번이고 집 같은 집에 가면 그래도 소득이 덜 발생하는 게 청년이니 특히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은 아예 소득이 없으니 그때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월세 지원을 해서 좀 월세 부담을 낮춰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득이 안정적이게 발생하면 이제 정착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거정책의 흐름이고 여기에 있어서 뭐 사회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에 같이 깔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정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취업을 하고 나서는 소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월세 좀 더 내거나 아니면 돈 좀 모아서 이자는 내더라도 한 그래도 1.5룸, 2룸 막 이런 데로 이사 가고 싶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더 안정적이게 살고 싶으니 1인 가구더라도. 그리고 그 한 곳에서 이사도 가기 싫어집니다. 왜냐면 소득이 생기면 다들 아시잖아요. 뭐 하나 놔두고 막 뭐 가구도 하나 사고 막 그거 언제 다 들고 막 다시 이동하고 막 새로운 데 다시 정착하고 이런 거 어려우니 이때부터의 관심은 좀 더 오래, 넓게, 쾌적하게, 안정적이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동성이 낮아진다라고 정책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나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부산은 아직 그런 정책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만드셔도 좋을 거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계속 한 8년, 10년, 30년 이렇게 살 수 있는 좀 넓은 평형의 집들을 이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훨씬 더 소득이 좀 더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 아니면 공기업 이런데 공공기관 정도로 가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세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전세로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전세 자체는 어쨌든 이자 지원이나 전세 대출 정책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상품을 마련해야 되지만 어쨌든 물량은 전세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층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세만으로도 그러니까 정책의 어쨌든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수요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까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한 상위 20% 정도는 그래도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여놨으니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청년들이 최초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뭐 사회 경제적 차원으로든 그냥 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높아진 부동산 진입 시장에서 뭐 상위 20% 분들한테 첫 공급 1주택에 한해서는 그래도 좀 LTV나 완화 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짜는 거고 이 안에서 좀 다채로워지려면 뭐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주거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지면서 좀 같이 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저 앞단의 주택들이 대체로 좀 주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작업도 좀 같이 맞물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포함되되 기본적으로는 이 생애 주기를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쨌든 청년 주거 정책이면 그냥 주택 정책으로 크게 한번 좀 큰 틀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어쨌든 앞단의 거는 그냥 흐름, 저희의 나이 흐름으로 생각했으면 됐으면, 이제 정책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정책을 짜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돼요. 부동산 주거 정책은 크게 집을 짓는 정책이 있고요. 그 지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나 복지를 챙기는 주거복지 정책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발 정책은 택지나 신도시, 혁신도시 같은 것들 개발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땅을 딱 세워놓고 큰 땅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게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노후화된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하는 사업이 있죠. 그리고 부산은 아마 도시가 노후화된 정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보다는 도시 정비 사업 중심으로 아마 대부분 펼쳐질 겁니다. 택지 개발은 보통 뭐 세종시 개발할 때 이런 거 택지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3기 신도시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뭐 부산에 그런 땅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정비 사업 중심으로 갈 거고, 그 중간중간에 그냥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좀 국가의 역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은 개발대로 민간이랑 공공이랑 같이 하되, 그 개발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뭐 핫한 세금 정책이 있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가격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있고, 양도소득세 같이, 우리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 세금 떼가잖아요. 그 좀 돈 좀 벌면. 어쨌든 양도소득세, 주택도 마찬가지. 돈 좀 벌면 이제 그 팔 때 이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가져가는 정책이 있고, 뭐 취득세나 종합소득세 뭐 이런 임대 사업하면서 하는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청년 주거 정책에서 많이 하는 거, 아까 말했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계약을 한 8년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전세 자금을 대출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 건축물을 감독해서 좀 잘못된 주택들을 좀 수리 및 개조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취약계층한테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권리나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는 공공주택 공급이랑 이 복지 정책 쪽인데, 뭐 어쨌든 뭐 요새 종부세가 핫하니 뭐 종부세도 뭐 그냥 한번 확인할 겸 준비는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략적인 정책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요. 요거는 그냥 흐름상 좀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는 약간 따블적인 조세 부과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워낙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투기 이득을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이제 이중으로 부과하는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통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내가 세금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이제 좀 투기 주택이라고 지정하겠다라고 국가가 이제 조사를 쭉 합니다. 그럼 시세보다도 한 70-8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모든 주택들은 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 자동차 소유하고 있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한 6억 원 이상 혹은 1주택자 9억 원 이상의 이 정도 돈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 넘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 더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겁니다. 이중부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아주 돈 가지신 분들의 반발이 심하죠. 그리고 이 중에 3.7%가 전국에서 3.7%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6억 원, 9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가구 중에 현재로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부산, 대전 몇 군데를 빼고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서울이 거의 대부분이고 부산이 일부 저기 LCT나 이런 중에 주택으로 인정받는 데들이 좀 그렇고, 아니 해운대구에 좀 많죠. 종부세 해당되는 주택들이. 뭐 어쨌든 핵심은 그냥 많지 않아요. 3.7%를 가지신 분이, 그리고 보통 이게 제일 유명한 음마 아파트가 원래는 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1주택자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18억이 됐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열받는 거죠. 아니 나는 원래 세금 한 번 재산세만 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종부세 내니까 억울하다. 내가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하는 흐름이 잡힌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8억을 가진 아파트가 한 5년이 지났는데 18억이 됐는데 한 세금 한 100만 원, 이게 종부세 매겨봐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 안 내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이슈가 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그런 어떤 가진 사람들이 막 로비를 하면 그래서 영향을 받으니 이러니 안 오를 주택도 아예 올려도 어차피 세금 많이 안 내. 결국 약간 이렇게 되면서 계속 종부세로 완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완화의 핵심 골자는 저 3.7%가 예전에는 한 3%에서 2. 몇 %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음마아파트 중에도 해당 안 되는 게 있는데 됐다고 했잖아요. 3.7로 늘었어요. 그게 갑자기 부동산이 확 뜨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2%로 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까지만 잘라서 세금 부과하겠다라고 정책을 선회하니 이제 음마아파트로 이제 좀 투기 수익 좀 올리려는 사람은 해볼 만한 거죠. 더 가격 띄워도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는 있다.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더블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근데 한 10억 정도 가격을 날로 먹었으면 좀 세금 좀 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좀 것들이 좀 원칙적으로 좀 아니면 그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좀 일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 제 입장이고 다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 6천만 원이면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6억 원보다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만 그 중과 부과를 하거든요. 1천만 원 중에 0.04면 1년에 110 안에서 한 10만 원 안팎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6.1억 원 된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러지만 진짜 1년에 한 10만 원 내는 거가 그렇게 억울한 건가 약간 싶기도 하고 저희가 뭐 여튼 뭐 그것들은 제가 오늘 아주 막 강조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슈를 정리해 온 겸 그리고 왜 3기 신도시는 왜 문제가 되냐, LH 거는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냐에 대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은 이제 도시개발을 모든 토지를 용도를 하나로 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다르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한국 어쨌든 하나입니다. 요런 빌라 지어야 될 때는 빌라만 지어야 됩니다. 다른 거 못 지어요. 그리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 데는 아파트만 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지어야 되는 데는 상업지역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가 롯데타워 이런 게 다 묶여 있고 거기 해운대는 다 호텔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과 상업시설만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공장지대에는 공장만 짓게 하는 거죠. 구미나 이런 산단 지역들이 다 공장으로만 묶어놓습니다. 이게 한국의 도시개발을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실제로 딱 용도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명확한 거죠. 내가 어디에 뭐를 투자해야 되는구나가 딱 명확하기 때문에 쭉쭉쭉 한국이 발전을 해오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한국은 개발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딱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새로 지을 때 신도시나 혁신도시 이런 데 짓는 데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김해 쪽에도 혁신도시 막 지을 때 보면 그냥 아예 진짜 허허벌판에 딱 구획을 딱 나눠 놓잖아요.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빌라, 여기는 여기는 상업시설 이렇게 나눠 놓은 데 있어서 대규모로 택지 개발할 땐 이 용도가 굉장히 용이했었는데 어쨌든 지을 땅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하고 있고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도시가 살다 보면 막 섞여요. 옛날에 혹시 뭐 샤로스길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서울대 근처에 옛날에는 완전히 서울대가 원래 아무도 놀지 않는 곳이거든요. 재미없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다 모텔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카페가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갑자기 샤로스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원래 약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이 사는 어떤 하나의 생태계라서 이게 숨 쉬다 보면 막 용도가 하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섞여요. 갑자기 옛날에는 되게 허름했던 곳이 갑자기 힙한 막 그런 골목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방식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기존의 용도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후화된 도시를 조금씩 정비해야 되는데 이건 한 축으로 고민이 있는 거고, 이건 어쨌든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땅이 별로 안 남았으면 이제 건들 수 있는 지역은 녹지 지역,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개발 그린벨트 같은 어쨌든 개발되지 않은 지역, 개발이 묶여있는 지역을 확 용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는 애초에 개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땅값이 완전히 낮았을 텐데, 그리고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걸 어디를 풀지를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은 진짜 정부만 합니다. 정말 딱 정부와 LH가 또 국토부와 LH와 뭐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내에서는 정부가 다 도는 거죠. 도니까 거기를 미리 사두고,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땅을 그린벨트 땅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사고 그걸 개발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기 신도시만 아닌 게 어디든 아마 이미 다 헤쳐 먹었을 거예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부산 근처에 신도시 개발할 때도 다 원래는 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아닌 사람이 갑자기 가서, 직장인이 거기를 살 리가 없는데 공무원이 뭐 사면, 정치인이 거기를 사면 그냥 거기에는 뭔가 나중에 어쨌든 개발될 것이 명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용도를 바꿀 때는 심지어 미리 내부적인 대외비로 하다가 딱 지정을 하고 나면 사고 팔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 그 전에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대규모 방식에 익숙했던 한국 사회의 좀 문제로 인해서 LH 사태도 터진 거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LH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공직자가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사면 다 뱉어내게 한다라는 그 법을 지금 제정하는 게 LH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독점적 문제, 그리고 한국의 어쨌든 도시개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아마 시장들이 이제 슬슬 그런 특히 노후화된 도시의 시장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들은 요거의 용도를 바꾸는 형태로 개발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대환장 파티, 용산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막 원래는 안 지어도 되는데 갑자기 용도를 확 바꿔줘서 LCT가 좀 애매하게 막 혼자만 솟아버린다든지, 그럼 거기만 용도를 풀어준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없는데, 풀어줄 이유가 없는데, 뭐 약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할 거고, 이거는 뭐 청년 주거 정책 영역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약간 불합리한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는 게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정도를 좀 공유를 드립니다. 네, 이 흐름상으로는 원래 아까 크게 치면 이 세 번째 주거복지 정책, 그러니까 보통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이라고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는 약간은 복지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주거정책이 보통 청년주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가장 크게는 이제 가운데 걸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은 공급정책이 있는데 이건 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고, 지원정책,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든 보증금은 대출해주든, 혹은 기타 서비스 정책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부산에도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요. 물론 청년에게 가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해 준다든지, 임대차 분쟁이 있을 때 어쨌든 세입자들의 뭐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주거비 부담 이외에 진짜 약간 여러 가지 주거권의 영역을 다양하게 이제 포괄해 주는 그런 정책들로 한 3가지 정도로 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월세 지원, 대출 지원 이런 거는 좀 쉬우니까 그냥 직관적이니까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것들이 약간 요 2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대주택은 어쨌든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고,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좀 틀이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정책의 대상으로서 저희가 청년 주거정책이라는 다음에 이 대상을 좀 봐야 되는데, 상태, 약간 현재 자신이 대학생인지 사회 초년생인지 뭐 이런 것들, 뭐 1인 가구인지 뭐 이런 상태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득분위,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는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거의 이 상태, 소득분위, 주소, 나이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냥 보는 게 딱 그렇게 해요. 현재 1인 가구입니까?
그리고 뭐 300만 원 이하로 벌고 있습니까? 뭐 주소가 서울시, 부산시입니까? 그리고 뭐 나이가 뭐 39세 이하입니까? 딱 이렇게 네 가지로만 자르지 다른 걸로는 아마 현재 법률상으로는 자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분류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좀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요것들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부산주택공사나 뭐 부산개발공사겠죠, 부산인. 어쨌든 개발을 더 많이 하니까 이런 어떤 그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주택들은 실제로 이 네 가지를 좀 다양하게 짤 수 있어서 청정넷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긴 합니다. 좀 더 실효성 없는 것들을 좀 실효성 있게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가 약간 주거복지 정책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겠죠. 뭐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홈리스라든지 뭐 상태, 주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나이, 노년층도 주거 정책이 꽤 많은데 어쨌든 노년층도 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65세를 지났냐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아까 말했던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이 있을 때 공공임대주택은 그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입니다. 자, 진짜 LH, SH, 그러니까 나라가 세금을 써서 지은 공기업이 지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량이 매우 적어서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사실 세금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입주 기준이 꽤 어려웠고 그리고 점점 약간 그 한때 뭐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민영화된 좀 기업과 친한 정권이 있던 시절이 꽤 길었잖아요. 어쨌든 그 시절에 공기업의 부채를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다 부채 구조예요. 왜냐하면 LH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 주면 싸게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은 만큼 회수를 어차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가 많고 그걸 세금으로 메꿔주는데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사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 부산공사든 뭐 GH든 BH든 뭐 LH든 운영관리 진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짓고 터는 데만 익숙한 요 공기업 스타일, 약간 공기업 직원들이 막 이렇게 세심하게 임대 관리한다고 생각해봐요. 절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공기업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못해요. 어쨌든 이 한국의 공기업 틀상 운영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딱 지었을 때 한 2, 3년은 되게 좋은데 이제 LH나 뭐 BH가 지은 주택이 거의 한 3, 40년 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은 진짜 가관입니다. 너무 운영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번에 공기업의 부패와 부실 문제가 대규모로 드러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어쨌든 그게 계속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이제 그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해외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 좀 덜한 편인데 그 빈민층이 계속 모여드는 곳으로서의 전락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현상이 슬럼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좀 덜합니다. 덜하긴 한데 그래도 한 40년, 50년 된 거에 대한 이미지 혹은 너무 그래도 이렇게 좀 소셜 믹스를 위해서 예를 들면 해운대구 아니면 강남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럼 진짜 난리 날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미 약간 한국이 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분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님비가 있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정치인들은 그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딱 반대 심하다 그러면 안 지어요. 뭐 이런 어쨌든 공공사업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이제 못하고 하면서 한계도 뭐 드러나고 있죠. 이제 LH는 소규모로 짓는 거 진짜 못합니다. 그럼 뭔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막 빌라촌에다가 짓는 주택들은 대부분 무방비하게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의 한계들이 꽤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다. 엄청나게 저렴하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자,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3가지입니다. 이 유형상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장기전세주택이 있고 행복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은 아까 말했던 빌라촌 같은데 집들을 LH가 막 사요. 비어있는 집들을. 그래서 관리는 잘 안 해줘요. 근데 관리 안 해주는 대신 시세 30% 공공임대주택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거 30%면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인데 어쨌든 매입임대주택도
지금으로서는 도시가 다 발전된 이상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 매입 임대주택 정책이 더 늘어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한 축으로 청년 유형이 따로 풀려서 꽤 상당수의 양이 매입 임대주택을 풀리고 있고, LH 마이홈 포탈 이런 데 들어가시면 매입 임대주택들은 그거구나, 그때 말했던, 그리고 대충 어디에 위치해 있겠구나 또 감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장기선 전세주택은 실제로 그냥 돈 좀 이게 많이 풀리진 않습니다, 요새는. 어쨌든 전세, 근데 이제 요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과거용으로 시프트 이런 용어를 쓰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전세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한 시세 80%, 혹은 장기 전세가 아니더라도 그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에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그 전세금 매칭해주는 정책, 어제 이렇게 전세주택으로 좀 풀리는 게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행복주택, 이거는 시세 한 70% 정도 받고요.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꽤 비싸고, 그래도 나름 좀 규모 있게 짓고, 많이 어쨌든 그래도 관리가 그 매입 임대주택보다 잘 되지만 좀 비싸다라는 게 있고, 얘가 보통 약간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 서면에서 반대 난 것도 행복주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당수의 물량 중에 행복주택이 제일 많으니, 여러분들이 흔히 청년주택하고 만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행복주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LH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에 것들 공고 뜨면 나 들어갈 수 있나 공고문 봐도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3가지 정도는 딱 보시는 게 낫고. 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어쨌든 민간 시장은 이제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원룸촌에 있는 주택들을 그냥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적합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세대 단위를 좀 규모의 경제를 못 누리다 보니 실제로 그 가성비가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사는 원룸이 타워팰리스 같은 되게 으리으리한 주택보다 평당 임대료는 더 높습니다. 약간 규모의 경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원룸 타입을 짜고 기본 최저가가 담합돼 있기 때문에 한 3-40만 원은 받아야 되니, 그냥 별것도 아닌 주택 딱 그냥 방만 쪼개놓고 다 30씩 받을 수 있으니, 사실 합쳐놓으면 100평짜리 집보다 더 비싼 거죠. 곱하기 예를 들면 5평짜리 집을 곱하기 한 20 하면 100평짜리 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평짜리 집이 한 30만 원, 40만 원인데 곱하기 한 20 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800만 원짜리 월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이게 가성비나 규모의 경제는 아니면 어쨌든 건축상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걸 한 거는 특별한 보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월세를 지원하든 뭔가 여기에 다수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지원책이 좀 필요한데 좀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제약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회주택이고,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1호 사회주택이 공급됐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이고,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 사회적 기업들이 공급하는 주택이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 사회주택의 비율이 한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딱 국가가 딱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익숙한 나라였다 보니, 어쨌든 민간의 비영리 단체나 노조 이런 데다가 사회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같이 지어보자라는 제안이 없었고, 그냥 국가가 다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사회주택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해외에서는 되게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많고, 협동조합 이런 데서 지은 주택들을 보통 사회주택이라고 하고, 얘는 진짜 다 중간이에요. 약간 임대료도 민간과 공공의 중간 정도 되고, 계약 기간도 약간 민간은 짧은데 공공은 엄청 길면 얘는 또 중간이고, 그냥 계속 다 중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되고, 약간 공공임대주택이 약간 좀 애매하게 못 들어가신 분들 다 이쪽은 유연하게 받기도 하고, 운영관리 잘 못하고, 민간은 운영관리 나름 잘하는 데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운영관리는 좀 잘하되, 이제 공공보단 잘하되, 약간 이런 임대는 좀 비싸고, 이런 약간 중간자적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시면 사회주택 지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민달팽이에서 그냥 마음 먹고 지은 거였던 건데, 사실 이 민간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사회주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요거는 자료를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사회주택은 어쨌든 LH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뭐 관리도 안 되죠. 막 쓰레기 이렇게 투기됐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데서 좀 민간에 좀 전문가들, 뭐 민간에서 혹은 진짜 현장 당사자들, 뭐 청년들이 뭐 직접 집도 짓고 운영해보고 이러면서 좀 더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제3지대 영역으로서의 거버넌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게 사회주택이고 공공주택의 모델의 대안으로서 요새 많이 부상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뭐 저한테 따로 또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 사회주택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주택 정책 분류상으로서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네, 그렇게가 어쨌든 큰 축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쨌든 이래저래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년주택 정책은 많이 확대됐습니다. 뭐 공공기숙사, 예를 들면 기숙사, 대학생들을 위한 초기 독립자를 위한 기숙사들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행복주택으로 정책이 확장돼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행복주택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행복주택이 나오면서 청년만 청년을 위한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대상이 풀린 겁니다. 뭐 어쨌든 그런 뭐 아니면 뭐 청년 전세 임대주택 빌려주는 것도 있고, 민달팽이 같이 사회주택 짓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들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 부동산 소유를 하신 분들이 주로 좌지우지하는 지역에서는 그 임대주택 정책이 많이 늘어나긴 어렵겠죠. 사실 뭐 부산에서는 생각보다 정책이 다채롭진 않아요. 주로 정부 정책 말고는 부산시가 직접 추진한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는 알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그런 좀 부차적인 거였고, 그리고 뭐 기본주택도 궁금하실 분들이 요새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취지는 사회주택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득 안 봅니다. 기본주택 핵심은 이게 소득으로 너무 자르는 게 너무 이렇게 애매하다. 그냥 무주택자면 누구나 약간 임대주택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걸로 소득 안 자르고 30년 살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저렴하고 좀 양질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중적 정치를 위한 슬로건으로서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노리시는 분이 이 정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건 너무 그분은 참 똑똑한 측면이 있구나, 정책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어쨌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포션에서 이제 기본주택이 그걸 자리 잡아 버리면 어쨌든 저소득층에게도 못 가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포션을 뺏기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대선에 임박해서 그런지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뺏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얘가 너무 많이 확대될 경우에는 어쨌든 감시가 좀 필요하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뺏지 않아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또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안이라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3가지 틀에 3가지 유형의 그 주택 공급 정책이 있고, 그래도 우린 공공임대주택 한번 노려보기도 하고 사회주택도 고려해 보시기도 하면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다채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예산은 다 여기에 몰빵돼 있습니다. 진짜 대출 정책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대출 정책 예산이에요. 심지어 그 전체 청년 정책 예산 중에도, 주거 말고요, 전체 예산 중에도 이 대출 예산이 단일 분야로는 진짜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근데 이게 청년정책 예산, 뭐 여담인데요, 청년정책 예산을 막 한 20-30조 쓴다고 하잖아요. 다 개뻥인 게, 네, 대출 정책은 소진성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한 10조가량 되는데 얘는 빌려줬다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소진성 예산이 아닌데, 이걸 마치 막 청년들을 위해 20조 쓴다고 하는데 30조 쓴다고 하는데 그중에 10조는 대출 정책 예산이고, 어차피 줬다가 다시 뺏는 돈이라서 그 청년 정책 그 10조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막 청년 예산 많이 쓴다고 하면 그거 대출 빼고 얘기하라고 해야 돼요. 여튼 뭐 그 잡담이 길었는데, 여튼 대출 정책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엄청 많고 이게 가장 용이하죠. 아까 말했듯이 정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청년들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그러니까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아까 말했던 호텔 사업자가 망해간다. 그러면 좀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건 이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어쨌든 망하면 안 되니까 그 한국의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집 짓는 사람들 도와주려면
계속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출 정책은 다른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쨌든 가장 큰 분야 포션을 차지하게 됐고, 요런 후속 사정은 빼놓고도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어쨌든 대출 목돈 못 모았지만 전세도 들어갈 수 있고, 보증금 못 모았지만 보증금도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좋고, 어쨌든 많이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 좀 제외하고요. 위에 거가 거의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좀 맞는 것들 이용하시면 되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이런 데가 훨씬, 유튜브가 훨씬 더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로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있다면 직접 지원으로서 완화하는 게 있죠. 그 크게는 정부가 하는 게 있고, 부산시가 하는 게 있고, 서울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오, 여기서는 3대 안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딱 세 곳에서만 사실상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는 거, 이건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취지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처분 소득에서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차원, 실질적으로 주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서 어쨌든 직접 지원 정책이 있고, 청년 주거급여는 사실 좀 애매하지만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최상위 계층일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독립하면 그 월세 지원이 나옵니다. 뭐 아주 제한적이죠. 한 30만 명 안팎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부산시 월세 지원 사업은 10만 원,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 20만 원, 뭐 이렇게 어쨌든 각각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던 기타 서비스 정책은 뭐 민달팽이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 상담센터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막 어쨌든 주거 상담 받거나 뭐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교육이나 상담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월세 지원센터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렌트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렌트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에 등록된 주택은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입주자한테. 뭐 예를 들면 8년간 살 수 있다든지,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든지, 뭐 이런 혜택들이 있고, 뭐 아니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바로 보증금 깡통 전세의 위험을 해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어쨌든 주거 서비스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있죠. 뭐 그리고 마이홈 포털이 가장 대표적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주거 서비스 정책으로 큰 분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자면 2017년자료 지금은 더 올랐어요. 지금은 한 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좀 한번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300 가까이요. 한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280만 원 정도 벌면 안정적이게 280 이하로 대부분 저도 그렇거든요. 다 청년주택 엔간한 거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못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공급 정책 중에서 써볼 만한 건 아까 말했던 행복주택이나 사회주택, 아니면 청년전세 임대주택 이런 게 있고요.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근데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제가 넣어놨는데, 지자체 권한으로 30%를 아까 말했죠. 유연하게 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한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부산시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중에 한 30%는 어떤 형태로 써보자, 뭐 이런 것들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있긴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면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월세 지원 사업, 그리고 청약은 청년 우대형 청약 다 드셨죠? 이거 내후년에 일몰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뭐 청약은 10만 원씩 넣어두면 일단 가점이 다 있어요. 물론 못 찾아가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좀 혹시 긴급할 때라도 돈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튼 점수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들어가는 데든 나중에 내 집 마련하는 데든 전세집 들어가는 데도 다 유리하니까, 이거는 꼭 본인이 이용하시는 은행 가서 서류 몇 개만 떼면 되거든요. 가서 금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꼭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중기청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정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정책이고, 이용도 제일 많이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우대 청약 통장 꼭 하시고, 행복주택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알림해 해두시면 그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여튼
렌트홈, 뭐 민달팽이 유니온, 뭐 이런 것들, 청년 월세 지원사 이런 거 잘 꼭 이용하실 때 한 번은 꼭 이용하시면 뭐 남들 거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실 권리를 누리실 수 있는 거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는 제가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그냥 그 다음엔 약간 팁 같은 걸로만 배치해 뒀으니까 한 5분 정도 팁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만약에 오래 사실 거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부동산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집만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실제로 보증해 줘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이용을 그러니까 부동산이 실제로 물건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라고 하면 책임이 부동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집을 구하신다 그러면 부동산 30만 원 정도만 내고 이용하시면 되니까, 수수료율도 요새는 다 검색하거든요. 검색해서 알 수 있으니 사기 당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 제대로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짧게 살 집이면 그냥 구하고 보증금 안 높은 집이면 그냥 안 구하시는 게 낫대. 한 2년, 4년, 6년 사실 집은 부동산 이용하시는 게 낫다라는 것. 그러니까 설사 본인이 집을 구했을지라도 뭐 부동산에 약간 일정 부분 중개를 주고 어쨌든 부동산으로부터 공인받는 것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주거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써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자 보시면 수도, 전기, 가스, 뭐 아니면 뭐 벽면, 도배 여부 막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이 부동산이 중개할 때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괜찮다고 확인했는데 안 괜찮죠?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부동산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부동산 이용하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점이 현장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들이 다 청년들 만만해서 대충 그냥 돈만 받으려고 하지 이런 거 보증 안 해주긴 하는데, 알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혼자 안 가고 뭐 주소를 꼭 알아봐서 꼭 필요한 공부들 떼보고, 그 다음에 사진 다 찍어두면 나중에 사기당할 일은 없다. 거기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요 체크리스트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집 구하실 때 나중에라도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렌트홈 들어가서 만약에 새로 집 구할 때 이게 등록돼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두 개의 집이 비슷한데 하나는 렌트홈 등록돼 있고 하나 안 돼 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렌트홈 등록된 집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혜택은 요 옆에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확인을 꼭 하시되, 이거 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서류가 좀 어려울지라도 이제 그냥 내가 그래도 핸드폰 한 번 보는데도 약정서 열심히 보잖아요. 핸드폰 살 때도 이것도 한 번씩 집인데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쨌든 등기부 등본만 건축물 대장만 보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건축물 대장을 딱 떼보면 뭐 이렇게 뗐을 때 3층에 뭐 주택이 하나만 있다고 나와요. 근데 갑자기 1호만 있다고 나오는데 가보니까 2호, 2개 호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는 불법으로 쪼갠 겁니다. 뭔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건축법상, 주택법상 수도는 하나만 뚫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호수가 하나면. 근데 불법으로 나눠놓은 거다. 그러면 수압이 낮겠죠. 왜냐면 하나를 가지고 2개로 쪼개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는 말소사항 꼭 포함해서 빼시되, 예를 막 뭔가 더러운 게 많다, 이러면 한번 민달팽이 유니온에 상담 받으시거나 주변에 좀 법 잘하시는 분한테 받아서 이 주택이 지금 내가 전세금이든 보증금이든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냥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고, 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요새는 좀 제도가 좀 더 나아졌어요. 한 5년 전보다. 그래서 대부분 표준 임대차 계약서 다 쓰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계약서인지만 물어보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약사항들 중에 이상한 특약들을 많이 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특히 뭐 이런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특약이에요. 뭐 수리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한다. 원래 다 수리비는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라고 속이는
막 임대업자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판례상으로는 수리비 안 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임차인들이. 그래서 뭐 본인이 과실이 아니라 그냥 집이 원래 후져서 그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 쓰면 전입신고하지 않나 이런 거 잘못 쓰면 실제로 제가 계약 맺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약은 어쨌든 조심히 잘 쓰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 전에는 사진으로 꼭 찍고 남기고 좀 이사 후에는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거의 바로 하셔야 어쨌든 전세금 안 떼일, 보증금 안 떼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거는 개별적으로는 그냥 나중에 오늘 자세히 나누더라도 그냥 일정 부분 그 수많은 아까 말했던 주거복지센터 이런데 아니면 뭐 청년주거상담센터 이런데 문의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선 유지 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집주인한테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법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이 주택을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게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고 임차인이 내는 경우는 임차인이 술 마시고 막 때려가지고 벽 부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이 원래 하자가 있어서 한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실 필요 없어요. 특히 막 화장실에 뭐 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뭐 술 마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배관을 고장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대부분이 집주인한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한테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죠. 월세집 같은 경우는 이 집주인한테 고지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한테. 제가 다음 월세에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게 원래 제 잘못이 아니니 다음 월세에서 수리를 내가 받고 그 금액에서 제외해서 월세를 보내도 여러분들은 월세를 미납하지 않은 걸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통 임대인들이 그거 네가 고쳐 이러다가 갑자기 본인이 고친다고 해요. 왜냐면 이미 다 커넥션이 있는 업자들이 더 저렴하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보다는 본인이 고치는 게 싸게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럼 내가 고칠게 하고 갑자기 뭐 선뜻 막 고쳐주시거든요. 뭐 여튼 그런 방안들을 좀 쓸 수 있으니 어쨌든 최대한 그 불필요하게 남이 내야 될 돈 여러분들이 내지는 마시면 좋다라는 거였어요. 다만 계약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계약을 많이 맺어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지켜야 되니 오히려 짧게 맺으면 4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길게 맺으면 그 전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으니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퇴실하고 나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안 돌려줄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당일이든 전날이든 좀 상담을 받아서 꼭 그 처리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류 보시면서 저 자료 보시면서 뭐 필요하시면 혹은 상담받으면 다 안내를 하니까 어쨌든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그냥 기억해야 될 거는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빨리 받거나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다. 약간 이것만 기억하시고 처리해야 될 절차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은 꼭 이게 사실 서울시가 워낙 세입자들 보호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전화한다고 해도 서울시 주민 아니라고 해서 막 상담 안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하신 부산에는 사실 없어서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전국 단위의 거는 별로 적절하진 않고 서울시께 좀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 상담센터 이용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기는 하고요. 제일 만만하죠. 그리고 청년 같은 이렇게 또래 상담을 해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사실 그 두 가지 이렇게 그 요청받은 게 좀 섞여 있어서 약간 다 개략적으로만 읊었는데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요 디테일한 강연 자료들은 뭐 영상 유튜브 찾아보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세하게 궁금한 것들은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시간 있으면 또 해도 되고 어쨌든 모든 부분을 다 한 번씩 훑으려다 보니까 짧게 지나갔는데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또 궁금한 거는 같이 얘기하다가 좀 의견 있으면 얘기 주시면서 남은 시간들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